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3부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트레스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싸우거나 도망치고 우리 몸 곳곳에서 산소가 빨리 전달되기 때문에 심장이 더 세게 빨리 뛰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심장이 두근거림을 느낄 수 있죠. 또한 뇌와 근육에 필요한 피를 공급해 주느라 손발의 모세혈관이 수축되어 손과 발이 차가워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뇌에 더 많은 피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목에 있는 동맥이 팽창하게 돼서 뺨과 귀가 불그스름해지고 뜨거워져서 얼굴이 달아오르고 이로 인해서 두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즉각적인 행동을 준비하는 다른 몸의 기관이 피를 쓸 수 있도록 소화기관의 활동을 잠시 멈추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입이 마르고 배가 당기는 등의 현상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아드레날린이라는 화학물질이 분비되는데 양이 많아지면 초조해지고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싸우거나 도망칠 때 생기는 열기를 예상하고 우리 몸은 체온 조절 장치를 작동시킵니다. 그래서 체온을 내리려고 손에 땀이 날 수도 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청소년 중에서 23% 정도는 여드름이 심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지 분비가 많아져서 여드름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심리적인 반응, 신체적인 반응, 행동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심리적인 반응으로는 불안이나 걱정, 근심, 참지 못하는 것, 짜증이나 분노, 불만족, 주의 집중이 어려워지는 것, 우울이나 좌절, 우유부단, 건망증 등의 심리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체적인 반응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신체적인 반응으로는 두통이나 목이 뻣뻣해지는 증상, 이를 갈거나 어깨 통증, 손과 발이 차가워지는 것, 몸이 가려움을 느끼는 것, 배앓이, 여드름, 두근거림이나 현기증, 빠르고 고르지 않은 맥박 등의 신체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행동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행동적인 반응으로는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것, 손톱, 발톱을 깨물게 되는 것, 발과 손을 떠는 것, 과식을 하는 것, 과음이나 흡연이 증가되는 것, 폭력적인 언행을 하게 되거나 자해나 자살 등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이번에는 나의 스트레스 반응을 심리적인 반응, 신체적인 반응, 행동적인 반응으로 구분해서 생각해보고 함께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스트레스 반응에 대해서 찾았다면 이번에는 스트레스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반응에 대해서 찾아봤다면 지금부터는 스트레스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대처란 스트레스 요인과 스트레스 반응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치료와 회복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스트레스 대처 방법에는 일단 진정하기, 인간관계 안전망 활용하기, 규칙적인 생활 습관 실천하기, 건강한 음식 먹기, 차분하게 명상하기, 자신을 격려하고 보살피기, 조금 더 작은 단계로 목표를 나누고 하나씩 달성하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기분 전환이 되는 행동 찾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이 그림 해석을 통해서 현재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일단 진정하기입니다. 선생님이 앞으로 일단 진정하기 방법에 대해서 9가지를 소개해 줄 건데요. 잘 듣고 여러분에게 맞는 진정하기 방법을 선택해 보거나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진정하기 방법으로는 자신의 괴로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높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친구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힘든 외침을 가둬두지 말고 앞에 있는 종이에 마구마구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괴로워, 너무 힘들어서 못 참겠어, 힘들어서 죽고 싶어, 미쳐버릴 것 같아 등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소리내서 외쳐도 좋습니다. 힘든 것을 표현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요. 두 번째로는 손으로 몸 어딘가를 부드럽게 쓰다듬거나 가볍게 두드려보는 방법입니다. 몸과 마음의 괴로움이 조금은 잦아들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눈을 감고 손의 무게와 손이 주는 자극을 몸으로 느끼면서 한동안 계속 해보세요. 하나, 둘, 셋 하고 숫자를 세면서 자신의 몸을 쓰다듬어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몸의 힘은 힘들고 불안할 때 위를 향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숨이 차거나 어깨가 뻐근하거나 머리가 아픈 것이죠. 힘들 때일수록 몸의 힘과 중심을 의식적으로 아래를 향해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엉덩이에 힘을 꽉 주고 서서 땅을 굳게 디딘 양발을 느껴보는 것이겠죠. 다음으로는 커다란 담요나 이불을 몸에 둘러보기입니다. 무엇이든 괜찮으니 부드럽고 커다란 것으로 내 몸을 푹 감싸면 안심이 되고 안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몸의 일부에 꾹 힘을 준 다음 힘을 쭉 빼보는 방법인데요. 손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 둘, 셋을 센 다음에 쫙 손을 펴서 힘이 빠지는 감각을 느껴보는 겁니다. 또는 양 손바닥을 가슴 앞에서 마주대고 힘을 주어서 서로 밀다가 셋을 센 다음에 힘을 쫙 빼며 손바닥을 떼어도 좋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근이완법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6번째 방법인데요. 일부러 크게 숨을 토해내는 방법입니다. 한숨은 몸과 마음의 긴장이나 피로를 덜어줄 수 있습니다.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5번, 10번 정도 크게 한숨을 내쉬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7번째로는 티슈를 찢거나 종이를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보는 방법입니다. 손만 쓰는 단순 작업을 하는 것도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티슈 한 장을 찢고 또 찢어서 작게 조각낸 다음에 산처럼 쌓아보거나 쓸모없는 종이를 가위로 싹둑싹둑 자르고 잘라서 아주 작게 잘라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만의 손을 쓰는 방법들을 찾아서 해보는 것도 좋겠죠. 8번째로는 뭔가를 꼭 껴안아보는 방법입니다.
껴안기라는 행위 자체는 사람을 진정시키는 큰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가족이나 친구, 혹은 반려동물 또는 애착베개 등을 껴안아보는 것도 진정하기 방법으로 좋습니다. 물론 스스로를 껴안아볼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화장실이든 어디든 다른 곳으로 잠시 피해보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심리학적으로 무척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너무 힘들어 못 참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다른 곳으로 피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면 나의 마음을 외톨이로 두지 않는 방법으로 인간관계 안정망을 만들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는 내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나를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지지대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소중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어떤 친구는 나는 의존할 사람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은 아닙니다. 의존할 사람을 찾는 거,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떠올려 보는 거,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무언가와 함께 있기 등도 분명히 내 마음을 누군가와 연결시키는 것, 즉 나의 마음을 외톨이로 두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혼자 끙끙댔던 적이 있겠죠. 어떤 친구는 다른 사람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내 문제에 대해서 나를 무시할까봐 그랬을 수도 있지만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혼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왠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들을 오히려 스트레스를 만들어내고 나의 일상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꼭 필요하고 사람들의 든든한 지원은 실제로 우리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자신을 걱정해주는 친구와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은 실제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 안정망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죠. 오랜 시간을 노력해서 단단하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면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들이 침울해하거나 우울해할 때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 사람들을 격려하다 보면 믿음이 쌓여서 나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 곁에 머물면서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인간관계는 크게 5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고 내가 필요로 할 때 도와주러 올 사람이 누가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부터는 인간관계를 점수로 나타내 볼 건데요. 그러려면 먼저 그 사람을 내가 얼마나 믿는지부터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려면 그 사람과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1단계 인간관계에서는 확실한 사실만을 얘기하는 단계입니다. 말하기에 부담이 없고 위험도 없는 개인적인 감정이 전혀 섞이지 않는 사실만 나누는 사이를 말하겠죠. 예를 들어서 뉴스나 날씨 이야기 등의 얘기만 나누는 사이를 얘기할 수 있겠죠. 2단계 인간관계에서는 가십거리 혹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가 주로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로 채워지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은 책임이 없겠죠. 2단계 대화에서도 말하는 사람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대신 누가 어디서 듣고 읽고 어딘가에서 본 것들을 들려주는 리포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상대방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모르는 상태이겠죠. 상대방과 의견이 맞지 않거나 제안이 거절당할 위험이 없는 관계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3단계 인간관계인데요. 3단계 인간관계에서 대화는 위험 부담과 함께 신뢰가 생기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 나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단계죠. 내가 어떤 거를 좋아하고 싫어하는지에 대해 말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위험 요소가 있겠죠. 반대 의견에 부딪힐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거부당할 수도 있지만 함께 유대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정을 좀 더 돈독하게 만들 기회도 생기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단계 인간관계에서 대화는 진심이 드러나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와 헤어진 친구가 내 앞에서 울고 있다면 친구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위로해주려고 노력하겠죠. 4단계 인간관계에서는 서로 신뢰가 필요하며 감정을 나누는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나의 감정을 털어놓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람들은 진정한 관계를 맺고 우정을 만들어가게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5단계 인간관계인데요. 5단계 인간관계에서는 4단계 인간관계의 확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과 깊이 공유합니다. 서로 간에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관계가 더 끈끈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겠죠. 4단계 관계에서는 감정을 나누는 사이에서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신뢰를 두텁게 쌓는다면 5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신뢰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아래 표를 한번 그려보고 떠오르는 사람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힘들 때 의지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자, 표 작업을 다 끝냈다면 인간관계 안전망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 2단계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많았다고 좌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은 1, 2단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아요.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마음을 열고 더 가까이 다가가다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튼튼한 인간관계 안전망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전부 5단계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3에는 각 단계에 맞는 사람들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건 무리고 많은 사람들과 깊이 교류를 나누는 것은 지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강력한 안정망은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도와줄 수 있는 4단계와 5단계에 해당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을 때는 어떻게 다가가는 방법이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친해지고 싶은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있겠죠. 방과 후에 함께 영화를 보러 간다던가 같이 숙제를 한다던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다 보면 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친구에게 정직하게 대하는 방법이 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거짓말과 핑계만 늘어놓는다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겠죠.
거짓말은 친구와의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대하는 것이 좋겠죠. 세 번째로는 친구의 관심사에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친구의 관심사가 뭔지 모르겠다면 지금부터 친구를 관찰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친구가 좋아할 만한 주제로 말을 걸어보는 겁니다. 그 친구는 관심을 보인 여러분에게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겠죠. 네 번째로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내 뜻을 강요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잠시 멈춰 서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할 때 진정한 우정이 시작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만 지나치게 많이 하다 보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겨울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친구 관계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친구 관계란 서로 공평하게 이야기와 감정을 공유하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내가 친해지고 싶은 친구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친절한 도움은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돼요. 그 사람이 어떤 기분인지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돕고 싶다는 몸짓과 마음을 보여주면 친해지고 싶은 친구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스트레스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러분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일단 진정하는 방법과 인간관계 안정망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으로는 더 다양한 스트레스 대처 방안에 대해서 선생님이 소개해 줄 텐데요. 그럼 여러분들 4부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